잘 다져진 봉분이 하룻밤 사이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흙은 밖에서 안으로 파고든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온 것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 가운데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 언저리를 지나던 이들이 어둠 속에서 작고 어두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곳에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 이름은 망냥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에서 벌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오래전부터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망냥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중국의 고대 문헌들에서입니다. 산해경을 비롯한 여러 지리지와 이물지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후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도 관련 전승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 단 하나의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전설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헌마다 세부 묘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새살배기 아이만 한 체구, 검붉은 피부색, 그리고 밤속에서도 빛나는 것 같다는 핏빛 눈 일부 기록에서는 이 존재가 소리 없이 움직인다고 전하며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훨씬 강하게 이끌리는 본능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특히 망자의 간을 탐한다는 기록은 읽는 이로 하여금 묘한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망냥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생김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존재가 망자의 안식을 빼앗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성껏 치른 장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봉분이 밤사이 훼손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죽은 이가 제대로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그 공포는 장례의식과 매장 방식 자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망냥을 직접 마주쳤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공통된 배경을 가집니다. 밤, 그리고 묘지 근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다거나 무언가가 땅을 건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식의 경험들이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무언가를 목격한 것인지 공포와 어둠과 상상이 결합해 만들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망냥에 대한 이야기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관리가 직접 이런 사건을 보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민간 괴담과는 결이 다른 층위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설의 유행이라기보다 무언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실제 경험이 이야기의 형태로 굳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망냥에 관한 기록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존재를 마치 실제 동물을 기술하듯 기록한 대목들입니다. 주로 서식하는 지형, 활동하는 시간대, 먹이와 관련된 습성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자연지의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를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당시 기록자들이 이 존재를 완전히 허구의 영역에만 두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권위 있어 보이도록 실증적 형식을 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묘사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망냥이 습지와 계곡 근처에 산다고 했고 다른 기록에서는 산중 묘지 가까운 곳에 서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형태 묘사도 조금씩 달라서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그린 기록이 있는가 하면 짐승에 더 가까운 형태를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이야기가 변형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로 다른 무언가를 같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인지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망냥에 대한 기록 중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존재를 쫓아내는 방법으로 호랑이와 떡갈나무가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망냥이 이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설이 있어 옛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그림을 곁에 두거나 떡갈나무 목재를 쓰는 관행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퇴치 수단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실제 의례 및 장례 문화와 깊이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이 망량의 소행으로 여겼던 무덤 훼손 사건들,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동물에 의한 훼손입니다. 늑대, 여우, 오소리처럼 시신 냄새에 이끌리는 동물들은 실제로 얕게 묻힌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깐 보이는 작은 짐승의 형체는 공포에 질린 목격자의 눈에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소행이라면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기록들 중에는 그런 단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에 의한 훼손입니다. 역사적으로 무덤을 도굴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했습니다. 부장품을 노리는 도굴꾼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시신에 접근한 누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사라진 것이 부장품이 아니라 시신의 특정 부위였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도굴과는 다른 맥락을 상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각은 문화인류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무덤이 훼손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괴물의 이름이 등장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망량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형태를 부여하고 호랑이와 떡갈나무라는 대처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통제 불가능한 불안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괴물 전설이 공포를 조장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공포를 관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민속학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일본에도 이와 닮은 전승이 있습니다. 화차라고 불리는 존재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망자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로 전해지며 일부 학자들은 망량과 화차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탄생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보편적 공포가 빚어낸 공통된 상상일 수 있습니다. 혹은 문화가 오랜 세월 교류하면서 이야기가 함께 흘러간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가설도 망량에 관한 모든 기록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동물 소행으로 보기엔 너무 특정한 부위만 사라진 사례가 있고 인간의 소행으로 보기엔 그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순수한 상상의 산물이라 하기엔 수천 년에 걸친 기록의 일관성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그림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망량의 정체는 오늘날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정말 무언가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수천 년을 돌아온 것일 수도 있고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오래된 공포가 만들어낸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지금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수천 년 전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마주쳤다는 그 존재의 정체가 언젠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